실습하는 시간이 첫 번째 타임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또 이제 다른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이따가 한 3시부터 있을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논문을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저희 뒤에 저희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이제 이진원 연구원이 그 텍스톰이랑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텍스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프 로그, 뭐 핸드폰 사용,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영상이나 음성, 텍스트, 뭐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빅데이터 단어 자체로만 보면 양이 많은 거다. 뭐 정형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사례 건수라든지 뭐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게 빅데이터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연구자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정형과 비정형을 포함해서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정형과 비정형을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뭐 이제 텍스트, 음성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일일이 다 들어봐야 되고 일일이 다 봐야 되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AI가 그런 데이터들을 모두 처리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구현이 되고 있지만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용이한 거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용이해요. 그래서 뭐 그 영상 데이터, 교통 CCTV 데이터나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도, 음성 데이터 같은 것들도 다 텍스트로 변환해서 텍스트 자체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지금 연구의 그 이슈고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텍스톰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를,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 포털, 구글, 뭐 유튜브, SNS,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곳에서 사용자들이 생산하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들을 긁어와서 그거를 형태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에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툴입니다. 그걸 이제 개발을 했고, 이런 부분, 앞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이제 떠오르고 있고, 그거를 분석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 뭐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 분석, 혹은 마케팅 사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행안부하고 정책학회에서 주관을 하는 그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이제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이 정부, 특히 의료하고 교육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분야. 이게 우리가 건강보험 다 가입돼 있고, 우리가 병원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은 차곡차곡 다 쌓여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르는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정보만 제거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만한 분야가 바로 의료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개인정보, 그러니까 가명 처리된 데이터들을 일부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통과되면 향후에 이제 개인정보가 가명 처리된 의료 데이터라든지 교육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업에 있으면서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빅데이터 활용하는데 많이, 특히 마케팅, 기업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패션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고 이제 예측 부분들을 조금 해주는 걸 삼성물산하고 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그 정부 정책이나 정부의 이슈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모니터링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슈가 한 시점부터 뭐 전후해가지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막 조사해가지고 보는 거였다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실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댓글 올리고 뭐 관련 정책에 대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 툴을 통해서 이제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청와대 공보관 모니터 앞에 딱 뜨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것들을 잘 봐가지고 이게 올해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올 거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논문 공모전에 신청하신 분 보니까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빅데이터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단점이나 이제 한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생산되는 텍스트들이 일단은 실시간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주제나 어느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논의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긁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근데 예전까지만 해도 이게 빅데이터가 사실은 수집되는 양은 많은데 거의 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실제로 긁어오면 그 데이터가 광고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뭐 관련이 없는 데이터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고 분석 툴을 구현할 줄 몰라서 그냥 버려지는 데이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형과 비정형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분석하는 기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연구들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동안에 버려졌던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도 이제 차곡차곡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도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이고 그리고 이 이제 국내 서적인데 이제 그 구글에서 일했던 분이 나와서 책을 썼던 것 중에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구글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구글이 왜 그 비정형 데이터 미래 예측이나 이런 거에 의미가 있냐 하면 단순히 양이 많아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은 개인의 주관이라든지 그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거짓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구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두가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장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었던 거는 이제 포르노 사이트를 누가 검색을 하고 그 검색어가 어떤 거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성적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데서 구글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었고 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들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옛날부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분석 방법론이 계속 개발되기 전부터 빅데이터라는 게 특히 그 인터넷하고 모바일 기기가 굉장히 보급 확산되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그 사용 방법 그리고 이런 관심들, 정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규모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그동안 불가능했던 새로운 통찰이나 형태의 가치를 추출하는 거를 이제 빅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통찰력 있는 이제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게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을 정의를 해놨고,
뭐 규모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속도, 정확성, 가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이제 빅데이터로서의 이제 정의가 가능해지는 건 거죠. 뭐 보시면 다들 이제 그냥 뭐 규모는 다 아실 테고 다양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 뭐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 이제 핸드폰을 쓰면서 발생하는 통화 기록, 음성 데이터, 아니면 내가 사진 찍으면 이제 사진들 이제 뭐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거죠. 뭐 쇼핑 하는 거. 속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속도, 실시간성을 가지고 있죠.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데이터 퀄리티 활용. 그러니까 이 아까 구글 얘기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 주관적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이제 패시브 데이터, 액티브 데이터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서 중요한 게 이제 행동, 행위, 사람이 행위를 하는 데이터들.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걸 했다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행복한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요새 막 심리 연구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그게 실제로 지금 현재 나를 대변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내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 지금 행복한 모습을 거짓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이제 핸드폰으로 뭐 통화하거나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행위 데이터는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 거죠. 이게 뭐 쇼핑을 뭐 어떤 기간에 많이 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기간에 뭐 다른 데이터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좀 더 우울한 기간을 보냈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좀 보면서 뭐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SNS 데이터랑 비교하면 또 의미 있는 결과도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정확성이라는 건 기존의 인식조사나 설문조사로는 알 수 없었던 행위 그 자체로의 정확성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치 창출, 추구, 조직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공공기관이나 뭐 기업에서 마케팅을 활용한다든지, 뭐 여론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건 겁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원천이 어디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이후 시간에는 UCINet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데, 노드 엑셀은 아까 질문하신 노드 엑셀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건드리고 갈 거고요. 이후에는 그냥 실습은 UCINet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이 이제 모바일 장치 확산, 뭐 소셜 미디어, 센싱 네트워크, 뭐 디바이스의 확대, 뭐 GPS. 그러니까 요새는 그 카카오 내비, 그리고 티맵,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회사들이 위치 정보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구자가 이제 그런 데이터, 얼마 전에 추석, 혹시 그 중앙일보인가요? 거기에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추석의 귀성 귀경을 빅데이터 분석한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카카오 맵인지 뭐 티맵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분석해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위치 검색이 더 내비 검색이 많은지, 그래서 귀경 귀성을 이제 역추적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IoT 얘기하잖아요. 사물 인터넷. 그러면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와 양은 더 무궁무진해질 거가, 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예, 그것처럼, 예,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요새 강의 같은 거 왜 출석 체크할 때 뭐 QR 코드로 합니까? 요새도? 요새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내가 지나간 동선을 이제 핸드폰이랑, 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게 샤오미 밴드인데 이게 핸드폰하고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내가 오늘 수면은 몇 시간을 잠을 잤는지, 뭐 이런 스마트워치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나중에 주식 투자하실 때 이렇게 데이터,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들의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뛸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하실 때 그렇죠. 왜냐하면 KT 그리고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계속 쌓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 공개를 못하고 분석 가치가 그냥 그대로 이제 버려지는, 이게 나중에 이제 쌓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연구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더 많은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개인의 소비 패턴, 이동 경로 뭐 이런 것들.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접근성이 뛰어난 텍스트홈을 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온라인에서 수집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공공 데이터의 가치가 지금 많이, 왜 우리 지금 행안부나 이런데 그 지자체나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 같은 데 가면 공공 데이터 오픈해 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가 공공 데이터 오픈하는 순위가 세계 거의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쓸만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그 버스 오는 시간 알려주고, 그리고 주변에 뭐 주차장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위치 정보 알려주는 것들은 좀 하는데,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아까 의료 데이터 같은 것처럼 뭔가 의미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지금 공개된 데이터로는 좀 어렵고, 그리고 데이터 품질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가 이제 일하면서 생산된 데이터들을 이제 그대로 올려놓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끔 이렇게 막 그냥 작성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확 활용할 수 있게끔 올려놓는 것도 사실 좀 부족.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빠진 데이터들도 있고 이런 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공 데이터가 있는가 하면, 아까 IoT 센서를 활용해서 올라가지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뭘 하냐 하면 그 채소 그거를 이제 작황 정보 이런 것들을 센싱 데이터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러면 이제 어느 농가의 뭐 작황 정보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어느 시기에 뭐 수확을 해야 되고, 뭐 어느 시기에 뭐 비료를 줘야 되며,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하는 게, 그런 데이터들도 사실 공공 데이터인 건데, 이 데이터들은 지금 이제 막 수집을 해서 이제 활발하게 하는 데이터들인 거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나 아니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숫자 공개되어 있는 걸 활용하는 공공 데이터들은 그렇게 쓸만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연구하면서 들어가 보셔가지고 연구자의 역량이라든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그걸 활용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공공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게 쓸만한 데이터들이, 혹은 이제 쓸만한 포맷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사용을 어떻게 쓰냐,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상감지, 미래예측, 뭐 이런 정책개발, 시민 맞춤형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공 데이터들도 있고, 시설물 개조 변경, 뭐 공공시설 고장 관리, 위험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이상감지에 이제 쓰일 수 있고, 범죄 예방, 사고 예방, 뭐 이런 것들, 교통 체증 예방 같은 거. 이게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잘 감이 안 오는데, 이 교통 CCTV 다 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수집을 해가지고
CCTV가 영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영상으로 이제 그게 중국이 참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인식하는 기술이. 그래서 자동차가 몇 대가 있고 뭐 얼마나 지나갔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전 데이터와 함께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사고가 많이 난 교차로, 그래서 차가 증가량이 어느 정도일 때, 왜 그 하이니 법칙이라고 아시죠? 뭐 이제 그 보험 하시는 분이 뭐 개발한 생각한 건데, 아이디어인데, 사망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그 부상의 빈도 건수가 굉장히 많고, 그 부상의 빈도 건수 이전에는 경미한 사고의 건수가 많다. 이런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교통체증이 어느 시기 언제 일어날 건지를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피해서 교통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내비게이션과 접목해서 뭔가 다른 형태, 다른 경로에 그걸 알려준다든지 하는 거고. 시민불만 사전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민원 예보 시스템을 대구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콜센터로 들어오는 전화의 음성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해가지고, 그 텍스트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단어의 빈도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 해서 어떠한 심리 상태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콜센터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거죠. 그런 식의 것들도 있고, 예. 범죄 기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범죄 지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행정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맞춤형 서비스 같은 거. 구역별로. 지금 이제 연구 주제 신청하신 것 중에 주제가 있나요? 이게 뭐 겹치는 게 아니면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예.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해양, 수산, 농업, 관광, 교통, 보건, 사회복지 이런 데서도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이 공공 오픈 데이터로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연구하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 내부 데이터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오픈되기가 사실은 곤란하죠.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그 오피넷인가요? 주유소에 가격 정보 해주는 그거 혹시 어떻게 그렇게 실시간으로 기름값을 공지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어플로 이렇게 보면, 아, 오늘 어디가 어느 지역 어느 기름 가격이 싸네, 운전하고 가다네, 거기 가서 넣어야겠다, 그런 정보 뜨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카드 결제 이제 자정에 이제 유가가 막 변동이 되는데, 그 자정에 결제된 그 카드 정보를 카드사가 받아서 그 결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가격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 이력, 택시 결제 데이터 가지고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뭐 올빼미 버스. 그렇죠. 뭐 최근에는 뭐 이게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심야 버스를 운영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내 퇴근지에서 전화한 내역, 최종 목적지에서 통화한 내역을 이제 막 비교해가지고 그 올빼미 버스의 노선을 정합니다. 노선을 막 정하면 안 되겠죠. 밤에 사람 많지도 않은데 괜히 적자 노선 했다가 뭐. 그래서 이 통화 내역을 가지고 그렇게 노선을 짰습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택시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 중에 택시가 어느 시간대에 서울로 몰리고 어느 시간대에 경기도 이쪽으로 밖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참 이게 재밌는 게 이 택시
택시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말 실수할까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되게 그 뭐랄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이기적인 것도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택시가 전국의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거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뭐 5개년 단위라든지 뭐 몇 개년 단위 해가지고 택시 감차를 그러니까 감차를 할 건지 증차를 할 건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지역에 택시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수요가 적으면 이게 뭐 감차를 해야 된다든지 수요가 많으면 뭐 증차를 해야 되는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택시들 파업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택시들 이제 파업하면은 서울시 교통이 너무 평화로워요. 예.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뭐 예전에 운전을 다니다 보면 택시 파업한다 그랬을 때 택시만 없어도 야 여기서 서울은 정말 살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택시가 너무 많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왜 그 택시들 이제 승차 거부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택시 회사들과 협상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근데 이제 이 개인 연구자가 접근하기는 곤란하고 서울시나 이제 뭐 광역자치단체나 뭐 정부 이런 데쯤이 돼야 이제 이런 회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하는 거. 관광 같은 경우도 인구 정보, 이제 뭐 유통 정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느 축제에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 댓글 분석 같은 것도 하고. 관광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저희가 텍스트 분석하기에는 좀. 근데 이제 이런 것 사실은 이 분야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눠지긴 한데 사실 이게 그대로 올라와도 되거든요. 최근에는 이게 신용카드 그 축제 행사장에서 신용카드 얼마나 썼느냐. 행사장 근처 반경 몇 킬로 몇 미터에서 통화를 어느 정도 했고 그 통화 기록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관광의 이 뭐라 그럽니까 이 그 경로 동선을 짤 때도 쓰기도 하고 뭐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다 뭐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다 쓸 수 있는 거. 농업 같은 경우는 기상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쓸 수도 있고. 예. 얘기했지만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텍스트 마이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 분석도 하고 뭐 상관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뭐 군집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뭐 빅데이터라고 해서 텍스트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에서 가지고 온 그 값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우리 현재 방법론으로 나와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근데 사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분석 방법은 이미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단지 이 데이터가 뭐 비정형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의미 있는 게 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또 자라 같은 경우는 재고를 최소화해가지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금 트렌드 분석하고 이제 재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패션이 어떻게 향후 뭐 몇 개월 뒤에 유행할 거냐에 대한 예측을 텍스트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의료. 이 넷플릭스하고 아마존, 애플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저희도 넷플릭스를 좀 보는데 좀 신기한 게 이제 내가 관심 영화들을 이렇게 왜 유튜브 같은 게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걸 딱 클릭해서 보면 관련 있는 영상들이 쫙. 그래서 유튜브 한번 보면은 계속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클릭하게 돼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고객 맞춤형. 그러니까 그게 행위 데이터인 거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구글 같은 것도 이제 구글링 같은 거 하다 보면 옆에 광고 같은 거 뜨는 것도 뭐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예전에 어떤 관련된 것들 클릭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뜨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업에서는 마케팅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구매한 내역, 위시리스트에 담은 내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에는 어떤 서적을 구매할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창고에 먼저 갖다 놔요. 창고에. 그래서 주문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배송되는 그런 식의 아마존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 설계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 기획 어쨌든 이제 연구를 하려면 분석 기획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의미 있는 연구를 해서 결과를 산출하려면 뭔가 제대로 된 이제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볼 건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산출물이 뭐가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뭐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키워드를 딱 쳐가지고 대충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예상을 해보니까 이런 쪽으로 사실 나올 것 같다는 그림이 사실은 그려져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 기획을 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기회를 발굴하고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필요한 분석과 데이터를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해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북 정상회담을 검색을 했는데 뭐가 나올 건지가 사실은 나와야 그러니까 예상이 나와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은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분석을 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이 예상을 안 하면 나중에 분석 수집을 했는데 제대로 이게 예상과 그러니까 예상대로 안 나오면 또 피드백 돼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 텍스트가 뭘 의미하고 뭘 가지고 있고 뭘 산출될 거다라는 인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 연구보다는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는 건데 어쨌든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쓸만한 게 특히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4단계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할지 키워드를 선정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하면 범위가 너무 크죠. 예를 들면 패션에 관련돼서 할 거다. 그럼 패션이라는 키워드를 넣는다. 그럼 패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볼 거냐. 그래서 그냥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뭔가 이걸 보려면 전체 그냥 상위 키워드를 정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이 단계를 조금 내려서 좀 컴팩트하게 좀 단어를 선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붙여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키워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패션 같은 경우도 그냥 패션 해서 긁으면은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거든요. 패션. 근데 뭐 원피스에 대한, 근데 원피스도 사실 검색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만화가 많이 나와요. 루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잘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피스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가 있죠, 원피스? 제가 잘 원피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시 원피스 재밌는 게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이런 거랑 같이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나시 원피스, 뭐 린넨인가, 골지 원피스인가요?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런 원피스들이 뜨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원피스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칩니다. 사실 뭐 요 앞에는 뭐 이렇게 하긴 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원피스가 선행 지표라고 하면 후행으로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피스. 바캉스입니다. 바캉스. 여행. 그리고 나시 원피스가 선행이라고 하면 후행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후행 혹은 거의 같이 뜹니다.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은 많이 할 텐데. 원피스랑 같이 구매하시는 거 뭐 없으세요? 나시 원피스 샀다. 뭘 같이 구매하시겠습니까? 예? 쪼리? 예,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본 결과, 경험적으로 검색해본 결과 가디건이 가장 많이 검색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수집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이게 거의 뭐 해탈의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정제. 나머지는 다 자동화 돼 있어요. 근데 정제만큼은 일부는 컴퓨터가 해주는데, 연구자가 원하는 값, 연구자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정제를 하려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수집된 걸 가지고 수집된 이 문장들을 쫙 보고, 이거는 광고다. 그럼 빼야 되고, 이거는 뭐 페이크 뉴스다. 이건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제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실제로 수집된 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광고성이 아니냐를 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단어들. 뭐 예를 들면 했는데,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밑 나왔어요. 이건 빼야죠. 이게 뭐 뜬금없이 뭐 상위에 랭크가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올라가 있잖아요. 이건 빼줘야 되는 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 정제. 정제를 잘못하면 약간 조작 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제 논문 결과에 흐름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제할 때 기준이 있는데, 사용자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사전. 뭐 텍사노미라고도 하는 뭐 이런 구축을 해놓고, 패션과 관련된 거를 수집해서 분석하겠다. 그러면 전문가 몇 명 모셔놓고 패션과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이게 관련돼 있어도 의미가 있는 것들을 사전을 이렇게 막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에 따라서 뭐 좀 작을 수도 있고, 규모가.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거와 관련된 거, 관련 없는 것들을 다 지우거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돼 있는 것만 가지고 오는, 그 텍스트홈에서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사전을 구축을 해 놓으면 그래도 좀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텍스트 기준 논문들을 보니까 어떤 논문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문가 1위는 정제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고, 또 어떤 논문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없는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전문가 집단을 신뢰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뭐 추가 비용이라던가 어떤 분야의 과정들이 더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그 비용이 들죠, 당연히. 만약에 내가 패션학과 학생이면 교수님이랑 같이 한다. 그럼 뭐 교수님도 공조 잘해가지고 전문가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신빙성이 있는데, 내가 그 분야에 관련이 없는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섭외해가지고
사용자 사전을 구축 보이십니까? 그쪽에서 이게 사용자 사전을 구축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를 모셔와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는 국어사전하고 다른 개념인 거죠. 예, 다르죠. 사용자 그렇죠. 그게 커뮤니케이션 연구라 그러면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단어가 사실 수만 단어가 네. 있는데 그게 제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국어 사전에는 있는데 신조어나 아니면은 뭐 많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 비속어라든지 이런 게 의미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사전에서 그 포함을 시켜야 돼. 개인 사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사전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예, 있어요?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따가 저희 이제 실습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해당 분야 종사자면 저기 본인이 그 종목 사용자 사전을 만들어도 뭐 인정되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까다롭고 그렇지는 않아요. 게재할 때 리뷰어들이 뭐 이제 그거는 이제 할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블라인드로 심사하잖아요. 그 뭐 내용에 이제 그런 문구라든지 이런 걸 쓰면은 사실은 이제 뭐 내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고 하면은 사용사전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이제 뭐 좀 검수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성을 높이는 쪽으로 만약에 이제 그 학회지가 조금 민감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외부에서 전문가를 들여오시는 게 하고 단어가 정의가 명확하네. 인지 용어 자체가 있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해서 다르게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명확한 것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잖아요. 단어가. 네, 그렇죠. 어떻게 하고 연구되는 건가요? 그 문제는. 그래서 인지라는 단어도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쓰는 거하고 의학에서 쓰는 게 틀린데 그거를 이 정지할 때 정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 돼요. 예, 예. 방법이 있나요? 인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정리하는 부분은. 그거를 이제 연구자가 하셔야 되고 여기서 기계가 해주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과다 그러면은 사과 먹는 사과의 의미도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과한다라는 의미의 사과도 있는데 그거를 보려면은 단어 형태소 분석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제 공출현 빈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출현이라고 목표라는 단어가 형태소 분석에서 추출됐다. 그러면 이거랑 같이 출현한 게 달성, 학위, 위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뜨잖아요. 그럼 사과라는 게 딱 뜨면 이게 먹는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뭐 사과한다는 의미의 사과인지를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거기 컴퓨터에서 보여주는데 실제로 솎아내는 거는 연구자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먹는 사과도 있고 어플라이즈하는 사과도 있고 두 개가 있고 두 개 똑같이 카운트에서 10개를 치면 제가 그러면 먹는 사과는 필요가 다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예. 문맥을 봐야 돼요. 예. 예. 그게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써도 인정이 되나요? 제 멋대로 사과를 뺀 건데. 그 사과가 이제 일단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지만 학술 용어로 해서 논문에서 예를 들어서 인지나 뭐 무슨 뭐 그런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디펜스 할 때는 이제 문맥상으로 판단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죠. 예.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정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객관성을 높이려면. 그리고 이제 분석은 이제 텍스톰에서 분석을 몇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 하나는 빈도하고 이제 TF죠. 그러니까 빈도하고 이제 TF, IDF 이제 값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에고 네트워크하고 이제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만으로는. 왜냐하면 텍스톰이 이제 갖고 와서 형태소 분석한 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는 일단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은 담론 분석이라든지 뭐 실제로 이
조금 세밀한 네트워크, 세밀한 경로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일단 매트리스를 추출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UCINet이나 노드 엑셀로 변환해가지고 해보셔야 돼요. 이 텍스톰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제 네트워크,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에고 네트워크나 이런 것만 보여주지 사실은 중심성, 뭐 매개 중심성, 뭐 디그리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여주거든요. 네트워크. 수치로는 안 나타나죠. 예, 수치로 나타나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컨커 분석 같은 거 이따가 해보실 텐데 그러니까 뭐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크롤링을 해가지고 정제해서 분석을 했더니 뭐 문재인, 김정은 뭐 이렇게 이런 게 뜨는 네트워크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텍스톰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일어난 담론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 문재인과 관련된 쉽게 얘기하면 담론이 있고 여기는 뭐 김정은과 관련된 담론이 있고 여기는 뭐 이제 트럼프라는 담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텍스톰에서의 네트워크는 이거 구분 없이 그냥 그려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냥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김정은, 뭐 트럼프, 싱가포르, 뭐 이렇게 뭐 무슨 선언, 뭐 이런 거, 뭐 핵폐기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담론이 이렇게 뭐 핵폐기라든지 뭐 이렇게 담론별로 키워드가 묶일 수 있는 것들은 텍스트에서 못 해줘요. 예. 이게 왜 묶이냐면 단어들 공출현이 이제 근접해 있는 것끼리 이제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끼리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런 담론이 형성돼 있고 이런 담론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담론들이 형성돼 있다라고 분석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 밀도나 뭐 거리 그리고 허브 매개 중심성 같은 경우도 매개 중심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거기 UCINet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값들을 이제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게 저 보면 텍스톰을 거쳐가지고 유시네트로 가는 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냥 유시네트로 가는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냥 UCINet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면 UCINet이 수집을 못 하잖아요. 정제도 못 하고. UCINet은 단순하게 네트워크 분석 툴입니다. 엑셀로 그 데이터만 있으면 집어넣어서. 예. 엑셀로 행렬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매트릭스가. 예. 그래야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노드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제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제가 정제할 수 있는 그 로 데이터가 너무나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아까 원피스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뭐 나시 원피스, 볼지 원피스까지 가지 않고 원피스로만 할 때는 뭐 제웨어나 포어머의 만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 키워드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키워드 선정을 조금 더 타당하게 했다는 거를 이 텍스톰에서 조금 뭐 컨설팅을 받거나 이 키워드 자체가 타당해서 내 로 데이터가 타당하다 이거를 좀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해요. 입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어가 해주든가 아니면 전문가가 해줘야 돼요. 네. 감인가요? 연구의 감이라고 해요. 그렇죠. 연구자의 통찰이죠. 다양한 키워드로 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고 좀 최적화된 키워드를 계속 좀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예. 단계별로 이렇게 좀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막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네이버나 다운 막아놓지 않나요? 네? 못하게 크롤링 못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버그 문제 때문에 막 아니요. 다 오픈돼 있습니다. 블로그, 뉴스, 카페. 네, 카페 보시면 알겠지만 가입에 대해서 등급 인정받고 하는 것들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픈되어 있는 카페에서도 오픈되어 있는 글이 있고 회원만 볼 수 있는 글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이버 뉴스라고 하면 네이버가 가지고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네이버 가지고 오는 거. 그 모든 뉴스네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네이버가 가지고 오는 뉴스를 다. 근데 그 뉴스 데이터들은 비카인즈라고 혹시 예, 언론정보진흥재단인가요? 거기서 하는 툴이 있어요. 예, 비카인즈가 이제 신문만 가지고 오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작업을 해봤었는데 비카인즈에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텍스톰에서도 이게 신문사의 이제 그 이 정책이나 크롤링 정책이나 이런 거도 관련이 있는데 막아놓으면 못 가져와요 사실은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톰에서 카인즈를 링크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나요? 그 링크로 해가지고 하는 URL로 하는 게 있어요. 카인즈, 근데 이제 카인즈, 비카인즈. 비카인즈 내에 그러니까 굳이 비카인즈에서 그 데이터를 네. 텍스트로 자동으로 갖고 와가지고 돌릴 수 있는. 텍스톰으로 가지고 오는 거는 비카인즈의 URL을 넣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해봐야 알 것 같고 예, 일단은 텍스톰은 오픈되어 있는 것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예, 그래서 분석은 이제 그런 식으로 다각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제 분석을 좀 고도화하고자 하면 비정형 데이터하고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지수화시켜서 정형 데이터랑 이렇게 같이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오늘 렌탈해 올 때 1시간마다 쉬라고 하던데. 네, 근데 좀 여유가 있네요. 이게 촬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여서. 기획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해가지고 키워드하고 수집 정제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기존의 전통적인 분석,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이랑 차이점은 계속 제기돼 왔던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량 데이터는 사실은 뭐 조사 방법론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설문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정제할 때, 수집 키워드 할 때 이게 계속 그러한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얼만큼 객관적으로 확보를 하고 구성을 하고 기획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보고서나 연구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네, 요게 중요한데 그 하향식 접근 방법이 있고 상향식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는 방법이고, 이거는 뭐 문제는 중요치 않은데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뭐 아니면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 발견, 이제 숨겨진 그 데이터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탐색적으로 연구할 때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직,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많이 하는 건데, 뭐 공공기관이나 이제 기업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설을 설정하고 저런 기획을 하고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해주는 거죠. 텍스톰이 좀 장점인 거는 이 비용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이에요. 기존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할 때 그 KRK-위기라고 하는 도수용 버전의 형태소 분석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수집 기능은 없었고 그냥 형태소 분석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보고서나 논문이나 아니면은 뭐 FGI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형태소 분석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굳이 온라인에서만 하지 않아도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텍스트로 변환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개인 노트북이나 컴퓨터 용량의 한계가 있고 뭐 분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텍스트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내가 돌려놓고 어디 외출했다 나갔다 오면 이제 다 분석돼 있고 수집돼 있고 하는 것들 있습니다. 네.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절차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조사 방법론이나 이런 거 이제 뭐 보니까 대부분 다 대학원생 분들이나 아니면 다 학위를 마치신 분들이 많으신데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FM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제 계속 뭐 중간에 멈춘 다시 뒤로 갔다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건너뛰고 뭐 해서 좀 채워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이제 뭐 문제 인식 및 정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거고 이제 하향식이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설문조사해서 끝낼 거냐 아니면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할 거냐에 대한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하고 대안을 구성하고 수집하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타임테이블이 나와야 돼요. 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할 거냐. 그리고 뭐 정제는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타당성 평가가 아마 이제 아까 계속 우리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고 판단이 이게 만약에 AI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AI가 이거는 이 사과는 이쪽입니다. 이 사과는 저쪽입니다라고 인공지능이 막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보고 판단해야 되고 이게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이나 통찰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가설 검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대안들이 도출된 건지에 대한 이제 검증도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물론 이제 전 과정에 전문가 참여하면 좋은데 이제 수집돼서 정제된 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실제로 도출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도 이제 연구의 일관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쓰려고 하는 분야가 되게 좀 특수 분야라서 별다른 전문가 부리고 내가 전문가라고 한다면 논문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로서 어떤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집어넣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기존에는 없었고 내가 지금 시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내가 뭐 그동안 경험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해놓아서 정립한 거를 이제 가지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뭐 리뷰어들도 뭐 쉽게 이해하고 나중에 디펜스 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논문을 쓰면 안 되고 고비고비마다 다 전문가 검증이 필요한 건가요? 엄격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엄밀하게 하려면. 왜냐하면 키워드도 사실은 아까 원피스 얘기했지만 이게 키워드 선정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것도 두 분의 전문가에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면 신방과 교수님이 계시고 이쪽 방법론 교수님이 있는데 양쪽 제가 볼 때는 겹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신방과 교수한테 커뮤니케이션에 대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공대적인 베이스인데 연구의 주제와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게 정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다 그러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교수님한테 당연히 맞고 이게 어디 방법론 학회지에 실릴 거다 그러면 이제 뭐 방법론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하향식이 뭐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해결했다. 그래서 뭐 데이터는 로그 데이터, 홈페이지 Q&A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와서 했다라든지 뭐 이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예, 상향식의 이제 재밌는 사례가. 상향식은 이제 데이터 자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통찰과 지식을 얻을 거냐. 뭐,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좀 버리긴 아깝고, 한번 써보자 했을 때 이제 이런 방법들. 두 가지 질문이 좀 예. 죄송한데 잠깐 괜찮습니다. 상향식하고 하향식을 같이 혼합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상향식 데이터 원자 데이터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 텍스트만 밀어넣을 때 어떤 형태까지 정제가 돼줘야 밀어넣어졌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예. 수치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텍스트. 예, 텍스트 데이터인데, 예. 그게 지금 제가 그 용량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예. 그 용량이 다운받는 데이터 기준이 아니고 올려서 정제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기준이라. 그게, 그 지금 텍스트홈에서 구입하는 용량은 이제 수집하는 용량인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올려서 분석할 때도 용량을 아마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수치를. 왜냐하면 이제 그게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그쪽 회사 서버에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양이 많으면 이제 돌아가는데 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서 그거는 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것보다 사례를 하나 보시는 게 더. 이거 아마 좀 유명한 사례인데, 제약회사가 이제 약을 하나 개발을 해요. 뭐 타박상이나 이제 뭐 이렇게 벌레 물리거나 멍들었을 때 이제 막 바르는 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이제 사실 고민인데, 사실은 데이터가 SNS나 이제 온라인에 이제 보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뭐 멍이나 뭐 이런 붓기를 완화시켜 주거나 타박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SNS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건 거죠. 뭐 누가 뭐 다쳤는데 어디 가서 뭐 약을 발라야 발라야 돼,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어떤 치료를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근데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멍에 대해서 이제 연고나 약에 대한 것들보다 어떤 게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멍 그러면 후시딘인가요? 에릭 뭐죠? 그런 불파스, 파스나 뭐 이런 게 연관돼야 될 건데, 사실은 다른 단어가 더, 그러니까 이 멍과 관련된 연고에 대한 경쟁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네. 바로 달걀,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 네. 굉장히 미신인데, 미신인가요? 뭐라 그러지? 뭐 전통 그런가요? 하여튼 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게 이제 관련된 막 그런 건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거 이게 이게 연고가 계란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봤더니 그러니까 공출현 빈도를 본 거예요. 멍이랑 같이 더 연관성이 높게 등장한 단어들이 뭐 여성. 그래서 이 연고의 주 타겟은 아이를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민간요법들이 이제
우리 이제 네이버에 어디가 아파서 뭐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블로그로 올려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막 그 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잘 본 거죠. 그 블로그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많이 검색을 하느냐, 누가 많이 댓글을 남기고 뭐 하느냐 등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본 겁니다. 요거 이제 프로토타이핑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상향식, 하향식을 저거 보다는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뭔가 이 분석, 원초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잘 안 이거는 이제 뭐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이런 걸 사용하시는 연구자들이 많이 쓰는 거고, 빅데이터를 잘 알고 그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쓰기에 좋은 분석 방법인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루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